미국은 9.11 테러 사건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을 잡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왔죠. 그러던 중 2001년 아프간 산악지대 동굴 속에 숨어있을 빈라덴을 잡기 위해 미국이 우선 검토하고 있던 무기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지상군 사이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데이지 커터라는 별명을 가진 미공군의 초대형 폭탄이었습니다. 데이지 커터라는 별명은 땅 위에 핀 데이지 꽃을 잘라내는 듯 초토화시킨다는 의미라고 하죠. 그러나 이 전술은 수많은 동굴의 폭탄을 무한정 투하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미국은 박쥐의 몸에 소형 폭탄을 부착한 뒤 빈 라덴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동굴 속으로 들여보내 자살 테러를 감행하도록 하는 작전을 검토했었다고 하죠. 이 같은 이른바 박쥐 폭탄 작전은 미 국방부가 지난 1942년 수천 마리의 박쥐를 생포해 폭탄을 장착하고 인공 동면기에 넣어 일본 열도에 투하하려고 고려했었던 폭탄이기도 합니다. 황당하기까지 한 이런 첨단 병기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것들이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나라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승전국 미국 역시 여러가지 황당한 병기를 개발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박쥐 폭탄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에 200만 달러, 2023년 현재 가치로는 3,42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실험하다가 박쥐 폭탄이 터져서 공군 기지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멕시코 자유꼬리 박쥐는 모든 생물 중 가장 빠른 속도인 시속 160km로 수평 비행을 하는 생물이죠. 박쥐 폭탄은 본체 내부에 작은 방이 있는 용기를 사용했는데 이 작은 방에는 시한 장치가 달린 소위탄을 매단 박쥐가 동면 상태로 한 마리씩 들어있게 되죠. 이 용기를 일몰 이후에 항공기에서 낙하산에 매달아 투하하면 떨어지면서 용기가 자동적으로 열려 박쥐들을 배출하게 되고 동면에서 깨어난 박쥐는 날아서 반경 32에서 64km 이내의 일본 가옥 처마 밑으로 들어가 시한 장치가 작동해 소위탄이 터지게 되면 대부분이 목조 건물인 일본 가옥들은 활활 불타오르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계획할 때는 늘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러한 박쥐 폭탄을 제안한 사람은 당시 영부인인 엘레노어 루스벨트 여사의 친구인 치과 의사 리틀 S. 애덤스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충치를 치료하고 밤에는 어떤 발명품이 좋을지 고민하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전쟁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던 애덤스는 수백만 마리의 박쥐가 가득한 뉴멕시코주 칼스베드 동굴을 여행하다가 박쥐들이 낮에는 동굴이나 건물 처마 밑 등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점에 착안해 날아다니는 이 생물을 이용한 소위탄을 운반하는 아이디어를 내어 진주만 공습 직후인 1942년 1월에 이를 백악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에는 뭐 그런 이상하고 불확실한 무기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2차 세계대전 초기라서 정부는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걸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게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 아이디어는 실용적이고 저렴한 데다 효과적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더니 대통령도 혹해서는 터무니없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살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이 아이디어를 승인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일본을 폭격하게 하기 위해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나은 아이디어로 여겼던 거죠. 후일 미국이 독일을 상대로 만 2년 이상 전략 폭격을 벌이면서 수천 대의 항공기와 수만 명의 승무원을 잃은 것을 감안한다면 나름 타당한 선택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 박쥐 폭탄의 연구 개발 임무는 육군 항공군에 돌아갔지만 평범한 군인팀이 아닌 과학자와 모험가로 구성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의 포유류학자인 잭 폰 블로커 박사와 네이팜탄을 발명한 하버드 화학자 시어도어 피저 박사가 있었죠. 그리고 조종사에서 배우로 전향한 사람, 역도 선수, 호텔 매니저 몇 명, 심지어 전직 갱스터도 있었죠. 애덤스는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개성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는데 괴짜 같은 아이디어를 줄 고등학생 2명까지 데려왔어요. 이렇게 구성된 팀은 이 임무에 동원될 박쥐로 멕시코 자유꼬리 박쥐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죠. 체중이 14g 정도인 이 박쥐는 최대 18g까지의 짐을 지고 날 수 있는 데다 시속 160km로 굉장히 빨랐죠. 박쥐가 민첩하게 날 수 있게 매달 폭탄의 무게도 그 이하로 줄이게 되었고 폭탄은 셀룰로스제 용기에 담겨 접착제로 박쥐의 배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스테플러가 없어서 그나마 덜 잔혹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폭탄으로는 당대의 최신 병기인 네이팜탄이 선택되었고 손가락끝만한 크기였지만 건물에 불을 지르기에는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박쥐들을 실을 용기의 크기는 길이 5m, 직경 76cm로 정해졌습니다. 이 용기는 1200m 고도에서 낙하산을 전개하고 측면에 뚜껑이 열려 박쥐들을 배출하게 되죠. 박쥐를 선택했으니 이제 폭탄을 부착하고 테스트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해 보였죠. 동면 상태로 만든 박쥐를 폭탄 케이스에 넣고 적의 영토에 투하하면 박쥐가 깨어나 건물로 날아가 폭발해야 되는데 생물은 결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죠.
박쥐 몇 마리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의심할 여지 없이 지역 소방서에서 원인 불명의 보고가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보다 진짜 결정타는 1943년 5월 15일 실험 도중 이 박쥐들이 뉴멕시코 주 칼스바드에 위치한 육군 보조 항공기지를 불태워버리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이 폭탄의 원래 기대했던 효과는 검증이 된 셈이었죠. 이건 때문에 육군은 같은 해 8월 박쥐 폭탄 연구를 해군에 이관하게 됩니다. 해군 역시 같은 해 12월 이 프로젝트를 해병대에 이관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엑스레이라는 코드명으로 프로젝트를 인수한 미국 해병대는 어느 정도 성공까지 거두게 됩니다. 유타주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서 가짜 일본 마을을 성공적으로 불태우게 되었던 겁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해군은 이 폭탄을 100만 개나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1944년 5월까지 말이죠. 무엇보다도 당시 사용되었던 항공기용 소위탄보다 중량 대비 파괴력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같은 중량의 소위탄보다 화재 발생 건수가 10에서 20배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쥐 폭탄 프로젝트는 미 해군 원수 어니스트 제이킹에 의해 취소됩니다. 당시 금액으로 미화 200만 달러의 연구 예산이 투입된 이후였습니다. 많은 예산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무산된 이유는 연구 개발 속도가 느려 1945년 중반까지 실용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미국이 그해 11월 일본 본토 상륙전을 실행할 계획이었고 박쥐 폭탄에 비해 원자 폭탄의 연구 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척된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타당성이 없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연구 총책임자 애덤스는 박쥐 폭탄이야말로 더 적은 미군과 일본군의 희생으로도 일본의 항복을 얻어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잭 쿠퍼는 영화 촬영 감독이 되었고 그 경험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애덤스는 애리조나 사막에 합성 잔디 재배 펠릿을 뿌려서 풍경을 되살리려는 비전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지만 딱 한 번 본격적으로 사용될 뻔하기만 했고 결국엔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박쥐 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